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오늘 되니까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하는군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지난주 후반, 정확히 금요일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에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현금화 쪽으로 의견을 내더니 오늘은 일단 더 갖고 보자. 이런 전략으로 조금 전략이 수정되는 모습입니다. 2,000포인트 느낌 아니까, 느낌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는 뜻입니다. 2,000포인트 가면 너도 나도 주식이 다 오르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히 보면 지금은 이미 1,970포인트입니다. 상승 룸이 많지 않은 가운데 여기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 표정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세로 마쳤더군요. 다우가 0.1%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앞자리만 보시겠어요? 1포인트 가까이만 올랐습니다. S&P 500은 0.09포인트만 상승했군요. 네,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우는 사실 장중한 때 15,0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좋다고 볼 수 있을까? 어쨌거나 시장이 조금 좋을 수 있는 재료도 한 가지 있었죠. 미국의 8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QE 축소 시기에 대한 이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8월 고용지표가 얼마나 부진했는가?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숫자가 16만 9천 개 증가했습니다. 예상치가 18만 개였으니까 예상보다 신규 일자리 숫자가 11,000개나 적게 증가한 셈이고요. 실업률은 전달과 변함없는 7.4%로 예상했지만 7.3%로 실업률은 더 낮을수록 좋은 거죠. 더 좋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일을 구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줄면서 실업률이 좋아진 것이라니까 좋게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 QE 축소와 관련해서 이제는 한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월 양쪽 완화 축소가 돼야 된다. 점점점 9월 테이퍼링을 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만일 9월에 되지 않고 미뤄진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돈을 쏟아부었는데 미국이 양쪽 완화 축소를 9월에 못한다? 이것 또한 더 큰 불안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스케줄대로 가되 약간 양쪽 완화 규모 자체만 조금씩 줄여가는 점진적인 축소, 이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 나오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주말에 G20 회의가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었죠.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대립각이 상당히 부각됐습니다. 경제 이슈가 오히려 뒷전이어서 이것 또한 관심사였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미국이 시리아를 지원하면 우리는 시리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돌발 발언을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었는데 시리아 리스크도 조금 신경이 쓰였을 거고요. 사실 9월 QE 축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상 밖으로 고용지표가 안 나오니까 약간 투자자들도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은 어땠을까요? 자, 뉴욕은 혼조세였고 유럽은 상승했던 모양이죠. 독일이 0.5, 영국이 0.2%대, 프랑스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잠시 후에 달러 인덱스 등을 보기로 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오늘 급등하고요.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지표가 연이어 나왔는데 일본 니케이는 0.8% 정도 급등하면서 지금 14,000선을 회복해 놓았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오늘 지표가 두 가지나 나왔죠. 개장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2분기 GDP 수정치가요 3.8% 증가했고 6분기 만에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주 고무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0.9% 증가. 일본은 호재도 있잖아요. 주말에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 그렇게 시장이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따냈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래저래 아베노믹스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올림픽까지 따내는 쾌거를 올렸죠. 시장도 일단은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7월 경상 수지 규모였는데 흑자 폭이요 5,773억 엔, 전망치보다 700억 엔 더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GDP 잘 나왔지, 경상 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예상보다 많았지, 내년 한 4월 정도에 예상돼 있는 소비세 인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당위성,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엔 만만치 않게 급등하는 중국 상해종합지수 보러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2% 조금 안쪽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중국은 일본만큼 상승하고 있네요. 중국장은
점점점 지금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분위기라서 일본이 약간 2% 넘게 급등했다가 눌리는 것과는 약간 상반됩니다. 비슷한 상승폭이긴 한데요. 2177선 이렇게 되면 중국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지표 발표도 쏟아졌었는데 지표 리뷰부터 해드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도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주말에 나왔습니다. 따끈하게 어제 나온 지표, 중국의 8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수출은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2% 정도 늘어났는데 수입도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수출 증가율이요, 예상은 한 5%대 정도 증가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더니 7%대 이상 수출이 늘어난 것 고무적이었다는 평가고요. 무엇보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흑자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상이 한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28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월 내 가장 많은 기록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일 좋았던 지표 플러스 오늘 나온 두 가지 지표까지 좋으면서 중국이 제대로 탄력받아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물가 지표가 나왔죠. 8월 CPI 소비자 물가는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7월에는 2.7% 정도 올라서 7월 한 달 전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긴 한데 꽤 괜찮은, 예상에 부합한 수치였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는요, 1.8% 정도 둔화가 될 거라고 봤었지만 그것보다 둔화폭이 다소 작은 1.6% 정도만 하락해서 중국의 물가 지표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간 일정 말씀드리면서 내일 또 중국 지표가 쏟아지는 날이래요. 어떤 지표가 더 나올지 알려드리겠고요. 중국 한번 기술적으로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급등이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상당히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1850포인트에서 6월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01선까지 올라와 있죠. 2100이 의외로 저항선이 되지 않고 슬그머니 뚫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뚫으면서 장기 이평선의 근처까지 왔는데 오늘 사실상 거래량이 주목되네요. 네, 이번에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4월 연속 상승했어요. 오늘 1970포인트까지 와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빠져있지만 거의 70 언저리라 하겠고요. 오늘 70을 여러 차례 터치했습니다. 오늘 일단 분봉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코스피는 1970선을 장 초반 여러 차례 터치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70 한 2, 3포인트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약간 눌려있지만 그래도 70선 전후에 엎치락 뒤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 굉장히 빠르게 상승폭을 좀 끌어올렸었고요. 상승폭이 줄어들어 있지만 70선 전후에서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다. 상승폭 자체는 15포인트, 0.7% 정도 금요일 종가보다도 위쪽입니다. 자, 수급 보여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를 외치고 있죠. 앞서 11거래일 연속 사면서 3조가량을 담았던 외국인이요, 오늘도 더 담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현물 순매수. 기관도 오늘 같이 사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투신권은 1950포인트 이상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연기금 위주의 기관 매수는 여전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개인은 2천억 정도 매도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수급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을 조금 팝니다. 1,800계약 정도 팔고 있는데 2,000계약 넘게 장 초반 한 30분 만에 팔다가 선물에서 약간 속도 조절하는 듯 싶더니 그 틈을 타서 현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과 보험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투시는 여전히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한 400억대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매수 연속성을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하겠죠. 지난주 내내, 지지난주 내내 샀었고요.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에 모두 5천억대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매수 규모가 벌써 2천억이나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은요, 지난주 금요일날 5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었었죠. 무엇보다 개인의 나홀로 사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 이 수급의 꼬임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 코스닥 부진의 주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도 비슷한 패턴 속에 520선까지 지금 위협하는 양상입니다. 530을 터치하는데 그치더니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소위 여기서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전강후약이죠. 시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갭상승 출발했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폭으로 출발은 괜찮았지만 상승폭이 점차 줄고 조금 전부터 하락 전환하더니 이제는 522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522선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수급 요인이 있었겠죠.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억대, 기관이 250억대. 지난주만 따져봤을 때도 기관이 한 300억 정도 코스닥의 순매도를 2번 정도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했었었는데요. 금요일에 장 초반만 샀었고 금요일장에선 외국인도 장 막판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 역시 양 매도 구도가 형성돼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520도 지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죠.
네,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확실하게 1,090원대가 아래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1,088원 50전. 지금 금요일 종가보다도 4원 50전이 낮은 상황인데요. 4원 50전을 거꾸로 더해보십시오. 금요일 종가는 1,092원 정도였었겠죠. 왜 추가 하락했느냐? 상당히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글로벌리 달러화가 약세로 돌았어요. 왜일까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였었겠죠. 달러 인덱스 보고 계신데 83 쪽에 가지 못하고 82엔대로 완전히 꺾이는 모습.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그런 탓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일본의 지표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달러 환율은요. 때문에 지금 지난 5월 저점인 1,083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갭 하락했었죠. 왜?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은 이미 확정된 뉴스였으니까요. 갭다운 출발하면서 1,087원 30전까지 갔었었고요. 지금 거의 저점에 위치한 1,087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전문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양적 완화 축소설이 아무래도 더 유력시 되는 시나리오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월 달에 QE 축소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더 큰 걱정을 할 거고, 지금 블룸버그 설문조사를 봐도 전문가 65% 정도가 9월 양적 완화 축소를 전망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달러화는 지금 주춤하지만 다시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1,090원대 전후로 해서 원달러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외환시장 전문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분석은요. 만약에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해도 원달러 환율은 여기에서 더 크게 안 빠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만약에 9월 달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 때문일 텐데 시리아 공습으로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돌고 유가가 급등하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달러화 등 안전자산으로 모든 통화가 다 그쪽 투자가 몰릴 것이라서 위험자산 회피, 다시 말해서 안전자산 투자 현상 때문이라도 9월 양적 완화 축소가 되지 않아도 원달러는 위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9월에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원달러는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얘기가 어려웠더라도 이해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주부터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포인트에 왔을 때 시장은 누가 많이 오르는지요. 자, 삼성전자는 137만 원대 유지 중에 있고요. 금요일 날 아주 멋진 그런 불꽃 랠리를 보였었죠. 자동차 관련주. 오늘은 좀 쉽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25만 원대 부근에 있고 오늘 기아차가 69,000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눌리네요. 결국 1% 정도. 모비스가 오히려 잘 갑니다. 30만 원 결국 보여줄 것도 같은 분위기. 3인방 가운데 오늘 모비스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LG화학이 30만 원대를 안착하네요. 대단합니다. 30만 9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만 주당 5천원 더 오르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 더 보시죠. 자, 중국 화재 나면서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에 낙폭 좀 줄였었고 문제의 날 금요일에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샀던 하이닉스가 오늘 급반등을 해줍니다. 4%가량 오르면서 28,000원대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수급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는 뭐 필요가 없을 테고요. SK 하이닉스가 28,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행스러운 부분, 사실 중국 화재 공장, 중국 공장이 불이 나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보세요. 기관만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집중 매도했었을 뿐 외국인은 지난주 내내 중국에서 불이 날 때 오히려 더 많이 샀었고요. 그 다음 출렁일 때도 금요일날도 매수세를 SK 하이닉스에 이어갔었습니다. 일단 중국 공장의 조업이 일부 재개됐다는 소식 오늘 급반등 주네요.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이 3%대로 하이닉스와 함께 강세를 띠는 것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특징주 좀 뽑아봤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6%, 7%대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NHN 엔터와 네이버로 분할해서 상장한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일단 분석은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동국제강과 현대하이스코는 잠깐 차트를 봐야겠습니다. 동국제강의 오늘 4% 상승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얼마 전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반등을 목요일 금요일 따로따로 줬었다면 오늘 동국제강은 아주 조용히 박스권을 뚫어주는 아주 중요한 양봉이 오늘 나오는 날이 되겠고요. 같은 철강 섹터에서도 이제 슬슬 오르는 종목이 따로 나오는 모습이죠. 현대하이스코도요. 현대하이스코는 이 구간에 10몇% 정도 수익을 본 전문가들도 많이 봤었는데 금요일에 한번 급락했었지만 역시 강한 종목은 이렇게 저가에 급락하냐 슬쩍 걸어놓으면 오늘처럼 곧바로 반등 준다라는 사실을 오늘 현대하이스코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오래간만에 정유주가 오릅니다. 시리아 사태가 뭐 어떤 일, 유가가 110불가니 120불가니 그럴 때도 바닥권을 헤매던 정유주가 오늘 드디어 오릅니다. SK이노베이션이 4.5%요. GS가 3%대, SOL도 3%대 정도 상승합니다. 오늘 갭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하고 있는 정유주. 오래간만에 활짝 임모 모습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건설주 보겠습니다. 오늘 금호산업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아시아나항공의 출자 전환 방식을 통해서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는데 이제 좀 힘을 보탠 거죠. 1,300억 정도 유증해주겠다라는 결정 나면서 상한가, 점 상한가로 출발해서 상 지금 꽁꽁 묶여 있고요. GS건설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현대건설이, 현대산업이 또 4%대 상승, 대림산업이 10만 원 제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10만 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건설 섹터가 가장 좋았다는데 오늘도 일부 종목의 추가 상승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 아까 현대중공업도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 조선주는 흐름이 어떨까요? 대우조선해양이 2.6%, 현대중공업이 대장주로 좀 쉬고 삼성중공업한테 탄력성을 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현대중공업이 그 탄력을 오늘 가져갑니다. 삼성중공업은 4만 원대 정고점 돌파 이후에 오늘 이미 훌쩍 4만 2천 원대 트라이까지 하는 분위기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해양 플랜트 수주 관련해서 수주가 사실이냐 조회 공시에 들어갔었는데요. 맞다,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2.6%대 정도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 쪽도 강하더라고요. 은행, 증권 차례를 한번 보죠. 아까 신한지주는 조금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하나금융, 우리금융, 시간관계상 차트는 안 열겠지만 사실상 모두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BS금융지주도 오늘 약해 보이지만 밑에서 조금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증권주 가운데 상승폭이 제법 큰 종목이 있더라고요. SK증권이 4.5%대,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이 3%대, 현대증권도 2%가량 1970포인트 선에서 증권주가 전통적으로 지수 상승에 발맞춰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철도 테마 아침부터 많이 거론됐습니다. 잠시 후에 원전 테마도 보여드릴 텐데 공통된 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그대로 추적하면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G20 회의 때문에 러시아에 가셨었고요.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죠. 오늘 대우에리엘이 가장 강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세명전기는 상한가에 잠깐 갔었다가 상이 풀렸고요. 나머지 종목은 사실상 오늘 상한가에 터치를 한 적은 없는 가운데 그냥 그럭저럭 대아TI가 7%대 급등을 보이는 것이 오늘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 관련주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베트남도 방문을 하셨죠. 사실상 원전, 셀즈 외교를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한국의 100만 킬로와트급 정도 원전 한 2기 정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주 가운데 오늘 한전 기술이 좀 많이 오르는 듯 했는데 공통된 점은요. 보성 파워텍이 한 7%, 우리 기술 BHI가 한 3%대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다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철도가 원전주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을 하나 봐야겠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 아주 폭넓게 축산주, 그죠? 무슨 동양수산 이런 것까지 해운주까지 다 좀 테마가 형성됐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렇게 폭넓던 방사능 테마 가운데 한 종목만 살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바로 영인 프론티어여서 제가 잠깐 공유하고자 좀 준비를 했고요. IT 부품주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6, 7가지 정도 모아봤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상한가, 지금 무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 설이긴 하지만 금요일날 점 상한가, 오늘도 점 상한가, 이틀 연속 점 상한가고요. 크루셜텍이 상당히 힘든 차트였었는데 오늘 지문 인식 관련해서 특허를 드디어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도 상당히 많았었고 소송이 걸렸었는데 오늘 결국 특허 취득하면서 급등을 8%대나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아이 컴포넌트는 기억하시죠? 그때 갤럭시 기어 나오면서 갤럭시 노트 3 나오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망감 그때 급락을 했었었는데요. 삼성이 휘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연내 상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곧바로 다시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SFA 덕산 하이메탈 파트론을 준비한 것은요. OLED 관련된 두 종목과 파트론, 수급에 문제 있는 파트론이 계속된 수급 고임으로 인해서 지난주 전체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팁 들어가야겠네요. 오늘 특별히 출발 증시와이드 무국 선생님을 통해서 나온 그런 시장 팁 같이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스피 2000포인트가 역시 무국 선생님도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전 종목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종목별로 가는 종목만 가는 차별화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계시고요. 잠깐 선물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요.
260 정도 라인을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죠. 260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0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국 선생님은요, 260과 좀 많이 머물렀던 이 전 고점에 해당되는 250 사이의 중간점 정도가 되는 257.5 정도, 이쪽을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가는 258.25니까 257.5보다는 훨씬 더 위쪽에 머물러 있죠. 257.5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훨씬 더 위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57.5가 지지가 안 된다? 그럼 255, 또 그 밑에 다시금 전고점에 해당하는 250까지 밀릴 수 있다니까요. 선물은 257.5 지지 여부를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시만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팁을 무국 선생님이 남기고 가셨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라는 얘기셨는데요. 1,05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가고, 다시 말해 원화 강세가 가면 우리로선 베스트다. 왜? 환차익 관련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더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금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가 같이 연동돼 110원을 1,100원대를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원달러 환율 하락은 여기까지인가 봐. 환차익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가 봐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할 가능성 있으니까요. 환율만 동시만기 관련해서 잘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서 뭐 더 사내 마내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잠깐 엔달러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방사능 오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따는 일본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 그리고 누굴 선택할 것인가 요거를요 우리가 좀 후행적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 차트인데요. 아까 원달러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엔달러 차트입니다. 이 전의 고점이 한 5월달 고점인 엔달러 기준 103엔대 정도거든요. 엔달러가 103엔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소위 도요타가 올라가고 우리 현대차가 밀리는 구도가 예상이 되니까 이 100엔대 아래쪽으로 엔달러는 조금 더 내려오는 것이 우리로선 좋은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요, QE 축소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역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으면서도 QE 축소 이제 뭐 9월에 하느냐, 뭐 얼마를 하느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시리아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번 주는 그 어떤 지표보다 시리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에 따라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에 따라서 달러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를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가 이제 강세로 뛰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 본토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도 3%를 넘어서는 이런 위험한 구간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수익률이 3% 아래쪽에 있어야 우리로선 유리하고, 미국 주식시장 역시 갑자기 랠리를 보이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은 나와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냥 박스권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바 있죠. 자, 마지막으로 무국 선생님이 남긴 실전 투자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 선순환 장세에 한번 유의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차트를 주셨습니다. 잠깐 보죠. 한일이화는 아시겠지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신고가를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만큼 갔었을 때는 물론 종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런 차트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플렉스컴 같은 차트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었다가요, 나중에 실적이 뒤따르지 못했을 때 급락하는 패턴 때문에 이런 지금 급등하는 한일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들을 공략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우 하이텍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SL 같은 이런 차트, 역시 오늘 그래서 투자 전략의 키워드는요 상대 속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덜 간 종목이 키 맞추는 차원에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섹터 내에서도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137만 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35만 원대 전후로 해서 여기서 140만 원 코스가 나오는지 142만 원 코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IT주 감각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한 140만 원대, 142만 원대 더 갈 때는 분명히 3분기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와 동반돼서 나올 텐데, 그때 주의할 것은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가 같이 삼성전자와 가면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지, LG전자의 흐름을 삼성전자 보면서 파악해보자라는 팁 주신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 일정 보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자, 이번 주 주요한 시장 일정만을 추려본 것인데요. 자, 오늘 밤에는 미국 의회가 개회를 하게 됩니다. 상원에선 사실상 수정된 시리아 결의안을 리스팅, 상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표결 처리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 11일 정도, 주 중반 정도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상원에서 표결이 된 다음에 하원에서 드디어 뒤늦게 상정을 해서 이제 후에 표결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케줄상으로는 시리아 문제가 이번 주 내 처리가 다 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분석이 있고요. 내일 중국의 산업생산 고정자산 소매 판매 지표가 쏟아집니다. 장중에 나올 테고요. 10일 밤에는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5S 플러스 5C라는 중저가 폰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목요일 날 금통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고요. 금요일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8월 소매 판매이니까요. 내일 당장 중국 지표, 오늘 밤에 미 의회 개회 분위기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마켓 시황 분석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뉴스마켓입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때 평균 21만 9천 원이 드는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26만 4천 원이 소요돼 전통시장이 4만 5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밀가루 등을 제외한 25개 품목에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가격 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채소류와 육류 등으로 20% 정도 저렴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서민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합니다. 공급 예정 품목은 냉동 명태와 냉동 고등어 등입니다. 한국은행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투명성이 21위였지만 독립성은 65위로 국가 경쟁력 규모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앙은행 투명성과 독립성 논문에 따르면 한은의 투명성은 지난 2010년 기준 세계 120개 중앙은행 가운데 21위로 평가됐습니다. 투명성 평가는 회의록 공개, 통화 목표 달성 정리 평가, 통화 정책 우선순위 발표 여부 등 15개 항목의 점수를 매겨 지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1위는 스웨덴이 15점 만점에 14.5점을 기록했으며 2위는 뉴질랜드, 3위는 헝가리가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8.5점을 받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독립성 평가 지수는 89개 중앙은행 중 한국은행이 65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독립성은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임명과 해임 절차, 통화 환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의 전자금융 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가 26일 은행과 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 원 이상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 사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26일부터는 지정된 단말기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행정동 단위를 140개 소생활권역으로 세분화해 시민과 함께 도시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 각 지역의 생활 밀착형 계획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이 도시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140개 소생활권역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주민참여단은 지역별로 30명에서 50명 정도 규모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공모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기업 뉴스가 전해집니다. LG전자는 태블릿 PC LG G패드 8.3을 연말까지 세계 30대 국가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다음 달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에 차례로 시판할 계획입니다. G패드 8.3은 LG전자가 1년 반 만에 내놓은 태블릿 PC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이어주는 큐페어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SK텔레콤의 T 멤버십의 베이커리 할인 대상이 파리바게뜨에서 뚜레쥬르로 바뀝니다. SK텔레콤과 파리바게뜨의 T 멤버십 제휴 서비스가 13년여 만에 이달 말 종료됩니다.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뚜레쥬르와 제휴 서비스를 시작하며 새로운 제휴를 통한 할인율은 20%라고 공시했습니다. GS샵은 더 K 교직원 나라와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K 교직원 나라는 50만 명의 교직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산하기관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들은 인터넷 쇼핑몰 GS샵의 상품을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GS샵의 회원인 경우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등을 사용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SK그룹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와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도는 이동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한 이동상담을 통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상인들의 대출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9일과 10일 통영을 시작으로 송파와 춘천에서 이동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9일 뉴스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